안녕하세요. 시장의 언어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돈 빌리기 참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죠? 은행 문턱이 엄청나게 높아졌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는 계속 오르는데 오히려 어떤 대출 상품은 금리가 거꾸로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 이러니까 다들 이제 좀 한숨 돌리나 보다 하잖아요. 네네. 실제로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4조 1천억 원? 그전 달보다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은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돈의 진짜 흐름을 한번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이 풍선 효과의 실체에 대해서 말이죠. 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일단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때문에 은행문이 얼마나 세게 닫혔는지부터 좀 체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요? 한 달 만에 3조 5천억 원에서 1조 9천억 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이요? 와,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더 심각하다고 들었는데요. 훨씬 심각하죠. 증가액이 2조 원에서 7천억 원으로 줄었으니까요. 7천억 원요? 네, 이건 작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은행 창구가 셔터를 내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간단한 질문이 생기네요. 은행 문이 닫혔다고 해서 돈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지점이죠. 그 많던 대출 수요 다 어디로 갔을까요?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결국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겠죠? 그래서 막힌 수요가 옆 동네의 이 제2금융권으로 뭐랄까 한꺼번에 터져나간 거죠. 제2금융권으로요? 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한 달 만에 1조 4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늘었어요. 잠시만요. 퍼센트로 따지면 그게 어느 정도죠? 무려 64%나 폭증했습니다. 64%요? 와, 정말 폭발적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근데 잠깐만요. 숫자가 좀 이상한데요? 네. 방금 제2금융권 증가액이 2조 3천억 원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은행권 증가액은 1조 9천억 원이었고요. 그럼 제2금융권이 은행보다 대출이 더 많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되게 이례적인 상황 아닌가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보통은 대출 시장의 본진인 은행권 증가폭이 훨씬 큰데 이게 역전됐다는 건 그만큼 돈의 물줄기가 아주 급격하게 그리고 좀 비정상적으로 제2금융권으로 쏠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제2금융권이라고 하면 보통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이런 곳들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돈이 많이 몰리는 곳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곳이 바로 보험사입니다. 보험사요? 네. 다른 곳도 물론 늘었지만 유독 보험사에서만 한 달 새에 대출이 5천억 원이나 급증했어요. 그냥 은행이 안 되니까 보험사로 갔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훨씬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험사 대출 시장에서는 경제학 교과서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아주 기묘한 미스테리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미스테리요? 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의 기준금리, 그러니까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중 최고치인 3.084%를 찍으면서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보험사도 결국 여기서 돈을 조달해야 하니까 자기들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정작 고객에게 빌려주는 보험사 약관대출의 평균금리는 4.33%에서 4.21%로 오히려 떨어졌어요. 잠깐만요. 비용은 올라가는데 고객한테 받는 이자는 깎아준다. 이건 사업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보험사가 자선단체도 아니고요. 도대체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미스터리의 핵심이에요. 비용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고 수익 그래프는 아래로 내려가는 완전히 X자로 엇갈리고 있는 거죠.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어떻게 이런 금리의 역주행이 가능한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인 시차 때문이에요. 시차요? 시간 차이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은행 대출 금리는 현재 시장 금리 변동을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해요. 네네. 그런데 보험약관 대출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대출의 금리는 현재 시장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이 과거에 가입했던 바로 그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이나 공시율 이런 거에 묶여 있거든요. 그런 원리군요. 그럼 제가 만약에 한 10년 전 저금리 시절에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오늘 대출을 받으면 지금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과거의 그 낮은 금리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마치 10년 전 금리를 현재로 소환해서 쓰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바로 그 시간차가 지금의 금리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지금의 이 기이한 금리 하락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아, 또 있나요? 네, 훨씬 더 결정적인 두 번째 열쇠가 있거든요. 그게 뭔가요? 바로 보험업계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하지만 아주 치열한 우대금리 전쟁입니다. 우대금리 전쟁이요? 네, 최근에 금융당국의 규제가 일부 풀리면서 보험사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고객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에 뛰어든 거예요. 마치 마트에서 하는 파격 세일 같은 건가요? 비유가 딱 맞아요. 고객님, 제발 저희 돈 좀 빌려가세요 하고 외치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면 기존 금리에서 최대 0.5%포인트를 그냥 깎아주는 곳도 있고요. 와, 스마트폰 앱처럼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0.4%포인트를 추가로 할인해주기도 해요. 심지어 만 65세 이상 고객에게는 특별 우대금리를 더 얹어주는 곳까지 나왔습니다. 와, 그럼 뭐 버스에 앉아서 스마트폰 몇 번만 누르면 은행보다 더 싼 금리로 돈을 빌릴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거는 뭐 엄청나게 편리하면서도 동시에 약간 무서운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대출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선택인 거예요. 그쵸? 은행에 갔더니 규제 때문에 퇴짜를 맞았는데 혹시나 하고 보험사 약관 대출을 알아봤더니 금리도 더 싸고 별도 심사도 없고 신용점수에도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 이게 울며 겨자 먹기가 아니라 여기가 조건이 훨씬 좋네 하면서 보험사로 몰려들고 있는 거죠. 과거 금리를 소환하는 구조적 시차에다가 보험사들의 출혈에 가까운 금리 할인 경쟁,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의 기이한 금리 역주행을 만들어낸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될 수 있는 건가요? 보험사들은 사실상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현상이 초래하는 두 가지 큰 위험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방금 말씀하신 보험사의 역마진 공포입니다. 이건 보험사 입장에서 정말 피를 말리는 게임이 될 수 있어요. 역마진이라면 결국 돈을 조달하는 비용이 빌려주고 버는 이자보다 더 커지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시장 금리가 올라서 자금 조달 비용은 계속 비싸지는데 고객에게 빌려주는 대출이자는 스스로 깎아주고 있으니 수익은 줄어들죠.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 구조네요. 네. 단기적으로 고객을 유치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출혈 경쟁이 길어지면 당연히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살 깎아먹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전략이죠. 보험사들의 위험도 문제지만 우리 경제 전체로 봤을 때 더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위험,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입니다. 사실 이 보험약관 대출은 그 성격상 불황형 대출, 생계형 대출이라고 불리거든요. 왜 그렇게 불리는 거죠?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이 대출은 미래에 내가 아프거나 혹은 내 가족이 받게 될 그 보험금을 담보로 현재의 급전을 당겨 쓰는 구조거든요. 다른 대출 수단이 마땅치 않은 서민들이 정말 급할 때 찾는 뭐랄까 최후의 보루 같은 성격을 갖고 있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내 미래의 비상금 통장을 깨서 현재를 버티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군요. 맞아요. 그런데 이 약관 대출 잔액이 최근 70조 원을 넘어섰어요. 70조요? 네, 이건 단순히 대출 총액이 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최후의 보루까지 손을 대야만 하는 가계가 늘고 있다는 어쩌면 서민 경제가 보내는 아주 중요한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상황이 정말 복잡하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딜레마가 깊어지겠어요. 딜레마가 아주 깊죠. 겉으로 보기엔 가계부채 총량이 잡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위험이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그냥 옮겨갔을 뿐이니까요. 네, 그렇죠. 게다가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계속 불투명해지고 있고요. 당분간은 지금처럼 고금리 속 제2금융권 쏠림 현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만약 지금 당장 대출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만약 지금 자금이 꼭 필요해서 제2금융권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용 전에 보험사의 약관 대출 금리를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우대금리 혜택을 잘 활용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잘 활용하면 예상보다 낮은 금리로 급한 불을 끌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절대 공짜 점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결국 미래의 나에게서 돈을 빌려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약관 대출은 결국 미래에 내가 받을 보험금, 정확히는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미리 당겨 쓰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험금을 갚기 위해서 내 자금을 더 투자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 보험금을 갚기 위해서 내 자금을 더 투자하는 거죠.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나의 노후나 가족의 안전판을 갉아먹는 행위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이제 단순히 은행주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리스크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융주에 투자할 때 주로 은행주만 보시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시야를 보험사 쪽으로 넓혀야 합니다. 보험사의 어떤 점을 봐야 할까요? 특히 보험사들이 지금의 이 역마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수익성 방어는 잘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하고요. 또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만큼 해당 업권의 연체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시장의 원리가 거꾸로 가는 듯한 지금의 현상이 누군가에게는 단기적인 기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멀리 보면 우리 금융 시스템과 가계 경제의 건강에 대한 중요한 경고 신호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요. 이렇게 규제가 강한 시스템 안에서 위험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꾸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 위험이 은행에서 보험사로 옮겨가는 걸 목격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다음에 또 어딘가 규제가 강화될 때 그 다음 풍선은 과연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터져 나올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게 터지기 전에 미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언어였습니다.